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이 사퇴했습니다. 이른바 회칼 논란이 벌어진 지 엿새 만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서울에서 본인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아 유세에 나섭니다. 수도권 지원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오늘 대학별 의대 증원 배분안을 발표를 합니다. 기존 2,000명 증원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의협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거주지 무단 이탈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년을 구형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이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황 수석이 사의를 표명해서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른바 이 회칼 논란이 벌어진 지 엿새 만인데 이종섭 대사 이 황상무 수석 거취 논란으로 촉발된 이 당정 간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이어질지 주목이 됩니다. 첫 소식 이정민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수석은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황 수석 사퇴 요구가 터져나왔고 여론이 급속히 나빠지면서 당정 간 갈등으로 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논란이 불거진 지 엿새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겁니다. 그동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에선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과 황수석 논란 때문에 총선에서 수도권이 위기에 휩싸였다며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이번에 지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겁니다. 매일매일 그 중도층 주민들의 마음이 좀 냉담해지는 게 좀 느껴지고 대통령실은 그동안 이 대사에 대해서는 당장 귀국할 필요가 없다며 선을 그었고 황 수석과 관련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당정 간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수도권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어제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을 방문한 데 이어서 오늘은 자신의 지역구 계양을이 있는 인천에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 서울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동회의를 합니다. 이후 인천으로 건너가 선거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인천 서구병에는 이 대표의 수행을 맡았던 모경종 후보가 출마했고 부평을에서는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민주당을 탈당한 현역 홍영표 의원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닷새째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해온 이 대표는 연일 해고, 권력 회수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사복을 채우느라고 그 권력을 사유하고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 그 자리에서 내쫓아야죠. 탄핵 시사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그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해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이 대표는 인천에서도 물가 상승 등 민생 경제 문제를 강조하며 정권 심판론을 내세울 전망입니다. 이 대표와 함께 선거를 지휘하는 이해찬 선대위원장은 경기 하남에서 추미애 전 장관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김부겸 선대위원장은 전북 전주에서 이성윤 전 지검장의 유세를 도울 예정입니다. 7일 여주 양평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지원 유세 중인 이 대표는 내일은 호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막말 논란으로 정봉주 후보의 공천이 취소된 뒤 다시 치러진 서울 강북을 민주당 경선에서 비명계의 박용진 의원이 친명계 조수진 변호사에게 패했습니다. 하위평가 감산에 권리당원 100% 투표라는 벽을 결국 넘지 못한 건데 당내에서는 비명 행사를 2번 당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 권리당원 투표로 진행된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의 2인 경선에서 조 변호사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건 70%를 차지한 전국 권리당원 투표였습니다. 전체 당원의 26.31%가 투표를 했습니다. 서대문 갑의 24.65%보다 높은 투표율입니다. 당내에선 예견된 결과란 분석이 많습니다. 하위 10% 평가를 받은 박 의원이 30% 감산 페널티를 받은 데다 상대인 조 변호사는 여성 신인으로 25%를 더 받는 경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조 변호사는 경선 결과 발표 뒤 당원께서 어떤 마음으로 저를 선택하셨을지 생각해보면 어깨가 무겁다며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 총선 승리의 길로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과감산 없이, 가산 감산 없이 압도적인 차이로 후보가 결정됐으니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끝냅시다. 반면 친명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까지 갔다 패한 뒤 두 번째 경선에서도 패배한 박 의원은 반전 없는 결과였다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비명계에선 박 의원이 2번 비명 행사 당한 거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다만 박 의원이 비록 경선에선 패했지만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과정에서 당내 위상은 높아졌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정부가 대학별 의대 증원 배분안을 발표합니다. 기존 2,000명 증원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며 의대 증원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18분에 걸쳐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입니다. 정부는 오늘 의대 입학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2,000명 증원을 못 박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0명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 정부의 생각을 바꾸려면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오셔야 될 거다. 정부가 지역 의료 발전을 강조해온 만큼 증원되는 2,000명 가운데 비수도권의 80%인 1,600명, 수도권의 20%인 400명 정도가 배분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 배분안 발표는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정원 배분 결과는 오늘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한 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자,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수석 논란으로 충돌했는데 조금 전이었습니다. 황 수석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수용을 했습니다. 자,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도 지금 당정 갈등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현 용인대 특임 교수, 이종건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위원장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었죠.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더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국민들께서 이런 소모적인 정쟁으로 총선 이렇게 앞에서 다른 이슈보다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구구절절 설명을 했고 또 이제 출사표를 던진 의원들도 후보자들도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부터 조정은 있었죠. 그렇죠. 일단 예. 황상무 수석이 국무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유는 뭐 개인적인 어떤 일정이다, 외부 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대통령실 기류가 그저께와 어저께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건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과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즉 어저께 시간만 남았지 네. 황상무 수석의 사의는 어느 정도는 결정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바라봤는데 네. 확실히 오늘 새벽 이렇게 결정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관심은 이제
다음 스텝이라고 하긴 좀 뭐하겠습니다만 그 대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이 지금 이종섭 대사 건은 쉽게 결정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릅니까 이거랑? 왜냐하면 황상무 지금 수석의 사인은 너무나 명약관한 예측이었어요. 사실 이걸 이렇게 직을 가지고 갈 수가 없죠. 선거를 치르겠다는 여건이 말이죠. 당연한 건데 게다가 이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개인의 발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종섭 대사 건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게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소환해라 이런 말만 했지 철회하라 이런 말은 안 했다. 인사 철회하라 말은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 끝까지 가지고 갈 것 같은데 이종섭 대사 건을 뭐 소환을 한다 하더라도 공수처 소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 공수처 소환은 좀 어려워 보인단 말이죠. 그럼 대통령실 얘기처럼 무조건 와서 대기만 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 아니겠어요? 현직 대사인데 아무튼 간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사직을 완전히 철회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와 결이 좀 다른데 이 당의 얘기는 이게 대사직을 철회하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는 즉각 소환하라는 얘기가. 그러나 이 부분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이제 고려가 있겠죠, 여권 내에서. 그러나 이 부분은 대통령실 끝까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선거는 이제 국민의에게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게 이거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불러오는 것이 더 이상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글쎄요, 그 출마를 하고 있는 에서는 아우성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좀 빨리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1차 유난 갈등과 비교를 자꾸 하는 언론들이 있는데 비교를 하면 딱 한 가지가 달라요. 뭐냐면 1차 유난 갈등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당시에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같은 입장을 보인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특히나 이용 의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이용 의원도 꼭꼭 그 안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물러나라는 그런 식의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의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똑같은 목소리로 이 두 사안에 대해서 빨리 정리하라 하고 있고 또 복심이라고 하는 이용 의원을 비롯해서 뭐 정진석 의원이라든지 또는 김은혜 후보라든지 이런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과 가깝다는 후보들이 주로 수도권에 포진하는 후보들이 다 한 목소리로 빨리 정리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사실 대통령실에서 이종석 전 국방장관, 즉 호주 대사 문제도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어야 되는 어떤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 목적 이거는 총선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이 요구, 당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줄까는 아까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좀 합의점을 찾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까?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는 말씀인데 제가 볼 땐 선거를 치르려면, 선거를 이기려면 말이죠. 최소한 필요 조건으로, 충분 조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종섭 대사건을 민심에 부합하게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종섭 대사를 끝까지 이제 임명을 철회하지 않고 간다면 어떤 형태로 하더라도 그냥 국내에 잠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대통령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면 완전히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른바 밀린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총선을 둘러싼 공천 국면의 갈등이긴 합니다만 뭐 최근에 비례대표 공천 가지고도 말이 좀 있잖아요. 이철규 의원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은 이게 느끼는 거거든요. 이러다 지겠다. 이건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은혜 수석이나 김은혜 후보라든지 이용 의원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은 온도차가 있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선거를 직접 뛰는 당사자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결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거는 국민의힘이나 여권 전체가 한동훈 위원장 말이 맞아요. 만약에 지면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3년 임기 남은 동안. 따라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따질 게 아니라 법적 절차 따질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핵심 피의자인 사람을 임명한 건 잘못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민심의 반응이거든요. 그 반응을 후보들이 전달할 뿐이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실이 좀 아주 그 넓게 해서 이걸 임명을 철회해야 그래야 최소한 선거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선거는 대단히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수도권 출마자들 한동훈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선거 전국에서 사소한 실수 하나가 지지율에 굉장히 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나 이종섭 대사의 문제는 이거는 저희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읍참마속을 하실 때는 하셔야 일단 나머지 모든
후보들이 다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래 민심이 나빠져서 수도권 선거에서 대패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이 해야 될 역사적인 책무를 다 할 수 있으실까요? 자, 저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스텝으로 황상무 수석의 이제 거취가 결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아우성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이 그 지역 민심들이 움직이고 있다. 지역 민심이 좀 변하고 있다. 떨어지는 게 느껴진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인화성 물질이 가득 찬 창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손톱만큼의 불씨만 당겨져도 완전히 정말 불길에 휩싸이는 상황이에요. 왜냐? 지금 양쪽이 완전히 팽팽히 대치되면서 어떤 사안 하나만 딱 물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증폭시키는 그런 네거티브에 첨예해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예를 들어서 황상무 수석의 횟갈 테러 이야기도 이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안에 맥락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들을 여유가 없어요. 딱 규정이 되잖아요. 그냥 횟갈 테러를 언급했다. 그것으로서 나중에 그러니까 해명의 어떤 여지가 없는 부분이 돼버리거든요. 이종석 국방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이 호주 대사로 임명이 돼서 당연히 자신의 어떤 복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도피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프레임에 걸려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사직을 그대로 두고 본부 발령 그러니까 일단 국내 본부 발령을 해서 총선 때까지 계속 그럼 공수처 빨리 소환해서 수사를 받게 해라라고 공수처에 계속 본부에 와서 요구를 하는 어떤 과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은 저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문제 도피가 아니다라는 걸 입증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이 아마 이종석 전 국방장관 호주 대사 문제도 아마 여러 가지 어떤 그 케이스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라도 어떻게든 대책을 내놔야지 재외공간 협의회가 있을 4월 말까지 기다려서 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선거는 수도권 선거는 해보나 마나할 겁니다. 일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타협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대사의 임명을 철회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아무튼 간에 최소한도의 액션을 취했다는 걸 반드시 보여주긴 보여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 이제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과연 민심의 눈높이에 맞을지 그건 별개 문제라서 어쨌든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동을 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번 선거에서 지면 뭐 윤석열 정부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수도권 민심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은 제가 봐도 제가 뭐 전적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수도권은 대단히 어려워요. 그것만 분명합니다. 아마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처음에 이제 민주당이 총선 파동 때는 2월 내내 그러다 뭔가 이 민주당이 참패하겠다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국민의힘이 의외로 예상 외로 큰 차로 이기겠다라는 전망도 많이 있었는데 3월 들어서 공청문이 잦아들면서 막말 얘기가 나면서 양당의 막말 시리즈가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권 신반이 서서히 살아나면서 조국혁신당이 또 등장했다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어렵겠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황상무 수석 건하고 이종섭 대사건이 돌출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현재 대통령실이 이종섭 대사건을 확실하게 할 거냐. 그래서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수석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또 하나 문제가 있었던 게 있었죠. 어제 이제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한동훈 위원장과 이철규 의원 간의 고성이 오가면서 충돌했다는 얘기가 좀 전해집니다. 이철규 의원이 친윤 핵심으로 알려진 만큼 당정 갈등에 이것도 또 갈등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두 가지의 어떤 사안보다 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직전까지 지역구 공천을 할 때 아이고 조용한 공천이다 그리고 감동 없는 공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그만큼 지역구에서 뛰어들지 않고 다 비례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몰려 있었기 때문에 지역구가 조용한 공천이 될 수밖에 없었던 탓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례에서 정말로 스스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는 각각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 사람 또는 각각 그 정파에서 챙겨주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중에서 35명을 추려내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특히나 20명 이내로 추려내는 거. 그렇다면 서로 조율도 하고 서로 양보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이철규 후보와 비대위원장이 아주 첨예하게 좀 충돌하는 지점으로 보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4년 전보다는 조율의 가능성이 훨씬 크다. 4년 전에는 한선규 이 비례위성정당 대표를 잘라야만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갈등이라기보다는 한두 사람의 어쨌든 그런 이 명단에 포함시키냐 안 포함시키냐를 갖고 지금 조율 중인 것으로 보여져서 물론 이것도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국민의힘에 굉장히 불리한 요소인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친윤계 권성동 의원도 비례대표 공천에 비판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친윤계에서는 이제 비대위원 2명을 공천한 것을 두고 포함된 것을 두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사천한 건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호남 인사들 당직자 너무 홀대한 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비례대표 문제는 여당보다 야당이 더 시끄러울 줄 알았어요. 거기 이제 워낙 구성이 복잡하니까 뭐 새진보 연합 들어가 있고 민주당 진보당 들어가 있고 그래서 복잡할 줄 알아서 그쪽에 자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공천 파동이 연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여권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권에서 어쨌든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실의 그 마찰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공천을 두고 말이에요. 비례대표 공천 두고. 그래서 저 이 부분은 아까 이제 황상무 수석이 사퇴했으니까 사퇴했죠. 아무튼 이종섭 대사건도 당의 의견을 좀 들어주고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대신 비례대표 공천 문제는 이 대통령실에 관련된 입장이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원에 당선권에 호남 인사 25%를 넣으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지킨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한 명은 좀 사퇴까지 하지 않았어요? 주기현이라는 분이 사퇴했는데 이걸 민주당 이 국민의힘에서 공천 비례대표에 관련돼서는요. 대통령실의 입장을 대폭 들어주고 그리고 나는 이종석 대사건은 선거 치는 사람들의 말대로 따라주고 그렇게 된다면 당정 갈등이라는 것도 없을 수 있고 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이 선거 시작 전에 말이죠. 당정 갈등 플러스 대통령실의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바꾸라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바꾸는 게 이런 거예요. 이종석 대사건 철회하고 황상무 사의 표명 이런 게 이제 바꾸는 것에 일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당도 이 비례대표권이 호남 인사가 너무 배치가 돼 있지 않으니까 이거는 명분이 있단 말이죠. 대통령실 입장이. 그걸 들어주고 해서 뭔가 타협을 해서 해야지 선거를 치르지. 선거 지금 20일 남겨놓고 이 문제 가지고 계속 갈등할 겁니까? 양쪽이 좀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한동훈 위원장 얘기가 이제 그 여성을 위주로 했다는 얘기도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천이 아니라는 얘기도 했다는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그 현장 선대위를 안양에서 열면서 험지 유세를 계속 이어간다는 얘기도 추가해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공천 취소 후에 다시 치러진 서울 강북 을 경선에서 박용진 의원이 조수진 변호사에게 패했습니다. 결국 예견된 결과다라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55%를 지금 서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30% 감산, 즉 하위 10%니까 박용진 의원은 30%를 감산해야 되고 조수진 의원은 여성이자 정치 초년생이니까 25%를 또 더 가산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해야만 하는 상황. 두 번째는 뭐냐면 당원 당규에도 없는 갑작스럽게 전국 권리당원 70% 그다음에 지역 권리당원 30%의 투표로 결정한다. 이것 역시 박용진 의원으로서는 너무나 불리한 어떤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예견된 결과지만 어쨌든 박용진 의원이 끝까지 내가 경선에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남기는 것으로 사실은 뭐 이렇게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두 번의 비명 행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뭐 당내에서 입지가 좀 좋아졌다 이런 표현으로 위안이 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위안되기 어려울 거예요. 본인은 너무 억울하다고 느끼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뭐 의정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인데 이건 당원 이 뭡니까 이 경선 룰도 바꿔가면서 전국 권리 당원까지 70% 넣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최종 결과도 이재명 대표의 얘기처럼 감산 가산 반영하지 않아도 이겼다는 아까도 모니터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왔는데 결국 당원들은 대표의 이 시그널을 분명히 있는 그대로 한 거예요. 대표가 이건 강력하게 박용진 배제하라는 얘기구나라고 이제 그것도 바뀐 겁니다. 지난번에 바뀌지 않았었잖아요. 감산 가산 때문에 진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 없이 진 거니까 결과적으로. 아무튼 박용진 의원은 그래도 뭐 탈당하지 않고 당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건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제 훗날 자기 정치 행보를 의식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건 잘하는 거라고 봐요. 일단 이게 무슨 모든 게 바뀝니다. 변화하는 것이라서
이재명 체제가 뭐 언제까지 간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박윤 의원 판단에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과도하게 특정인을 배제하려 했다는 것만 숨길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제 개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 강북을 경선 결과를 구체적인 수치를 직접 발표했는데요. 그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강북을 선거 결과는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보고받았는데 조수진 후보가 훨씬 많이 이겼다고 합니다. 아니 왜 와 하세요? 진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가감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7대 3으로 반영을 하면 박용진 30.08, 조수진 69.93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감산을 반영하면 19.4대 80.6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 전국의 권리당원들이 투표한 결과 가감산 없이 압도적인 차이로 후보가 결정됐으니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끝냅시다. 네, 이재명 대표 경선 득표율 소수점까지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자리에서 이제 이 문제는 금방 끝내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통합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이게 박범계 공관위원장이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공표를 하고 아무리 당대표지만 그 공표 이후에 이런 것들을 그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면 모를까. 예. 제가 어저께 그 기사를 보고 오늘까지 파악한 결과는 박범계 공관위원장의 발표 전에 이게 먼저 이 성남 모란에서 당대표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 그럼 그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보시다시피 아무리 진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개딸이나 이렇게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 환호할 거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당대표가 중립적인 위치가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지역에 대해서 결과를 이야기했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네. 이런 저는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다라는 비판에 벗어나지 못하는 행동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후보들의 과거 발언 논란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 태안의 조한기 후보가요. 북한이 천안함 폭침한 데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이 드러난 건데 당 지도부에서는 국민을 향한 비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얘기도 우리 일반적인 그 천안 폭침을 보는 관점과 많이 좀 다르죠. 벗어나 있어요. 네.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이야말로 뭐 개인의 생각의 자유겠죠. 뭐 최근에 예. 표현의 자유로만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저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보다는 제 개인의 이제 생각의 자유인데 근데 저런 말이 글쎄 항상 우리가 선거를 의식하고 다 얘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게. 네. 그렇죠. 일단 저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하게 그 이제 정당 정체성이 확고한 유권자들, 이른바 정당 정체성, 이 확고한 유권자들이 아닌 분들, 우리가 스윙 보터라고 하는 분들이 볼 때는 저런 부분들도 약간 거슬리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 사실은 당에서 볼 때는 이거 이제 선거 표심과 관련해 가지고 중도층 수도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입장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죠. 저건 그대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표심에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네. 중도층, 중도 진보, 중도 보수 왔다 갔다 하는 스윙 보트들에게는 예. 저 분명히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가 하면 양문석 후보에 대한 논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후보도 공천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 재검증 필요성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이재명 부분도 대표가 마음을 좀 바꿀 수 있을까요?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아주 단언을 했잖아요. 이 문제는 예.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예. 기자들이 계속 질문하는 것도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유시민 전 이사장도 나서서 예. 이 양문석 후보를 옹호하는데 네네. 이것이 과연 그러면 이 정당의 정말 정통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늘 되풀이됐듯이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 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은 정당이다라고 늘 이야기하는 태도에 걸맞느냐는 겁니다. 예. 양문석 후보는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 정책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거의 멸칭을 쓰다시피 뭐 거의 이런 어떤 뭐랄까요 비판이 아니라 비난에 가까운 그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부적절하다라고 누구도 느낄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응원하든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그런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예. 앞으로 정말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사진, 김대중 대통령의 사진을 걸고 회의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비판까지도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조국 혁신당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 민주당과 신경전 이 감지가 됩니다. 이 대표와 이 조국 대표 이 발언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K에 계신 분들의 입장은 윤석열은 싫은데 민주당으로는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면서 조국 신당으로 오시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이 싫어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다? 아마 조국 대표께서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나 싶습니다. 오보 아닐까 생각하고. 네, 조국 대표가 유튜브에서 이제 대구 시민의 말이라 하면서 이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이 대표가 오보 아닐까 생각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난감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이제 조국 대표가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들었다. 들었다는 얘기 그렇죠. 전달했지만 이 모든 얘기가 다 그래요. 이 어떤 이 발언 같은 거 할 때도 또 무슨 페이스북에 뭐 올려도 직접 자기가 쓴 말은 아니라도 공유하면 그게 생각을 같이 하는 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맥락인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조국 대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은 좀 같이 가는 것 같긴 한데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지역구는 민주당이고 뭐 비례대표는 조국 당을 찍어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뭔가 연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데 저렇게 얘기하면은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좀 갈라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는 발언이거든요. 남의 발언을 인용한 거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이건 대단히 예민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일각에서 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을 뭐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간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긴 나와서 그랬는데 아무튼 이번 선거 국면이 여러 가지로 볼 때 뭐 나중에 다 총정리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참 되게 씁쓸한 면이 있어요. 조국 혁신당이 저렇게 나와서 지지를 많이 받고 자꾸 저런 얘기가 민주당 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뭐 그렇지 않았겠습니다만 조국 신당에 지금 뭐 그래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국 신당의 이제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제가 좀 상황이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다는 말씀 제가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요. 조국 대표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조국 혁신당 명예당원이 좋다는 말을 한 것을 두고도 어제 심야 최고위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해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조치까지야 모르겠습니다만 불편할 건 같아요. 그렇죠. 이제 선을 그을 겁니다. 4년 전에도 그랬어요. 열린민주당이라고 정봉주 전 의원이 만든 당이 먼저 비례대표 당으로 나왔는데 뒤늦게 더불어시민당 공식적인 민주당의 저기죠. 저 비례위성정당이죠. 처음에는 열린민주당 비난 안 했어요. 함께 파이를 키워나간다 이러다가 그 다음부터 더불어시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자마자 완전히 맹폭을 합니다. 막 뭐 비난을 하고 그러면서 사이가 틀어졌거든요. 당연히 지금 좀 더불어민주연합인가요? 비례위성정당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위기감이 있을 겁니다. 위기감을 바로 반영을 하는데 박지원 국정원장 같은 발언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아마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개딸들과 함께 몰빵론, 즉 더불어민주연합에 다 몰아주자 하면서 견제를 하는 양상을 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뜻대로 갈 수 있는 어떤 비례대표 의원들이 입성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점점 더 갈등이 심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죠. 조두순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조두순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1일 결심 공판을 마친 조두순이 법원을 나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조 씨는 지난해 12월 외출 금지 시간을 넘겨 40분 동안 거주지 밖에서 머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무단 이탈 당시 집 근처를 배회하다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말을 걸었고 현장 출동한 보호 관찰관이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11일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재판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간 것 같다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마누라가 22번째 올라갔어요. 한 번 들어와서 이혼하대요. 이혼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 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설주한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한 건요. 지난 10일 오전에 재판에 약해서 이제 오후에 이제 출석을 했죠. 사유서를 냈다고는 하지만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일정 때문에 재판에 불출석해도 이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요? 당연히 안 됩니다. 예. 모든 피고인은 일단 형사재판에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고요. 네. 지금은 더더군다나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개시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에 있는 후보자의 어떤 신분 보장, 그 불체포 특권 같은 조항들도 적용이 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판기일 불출석에 있어서 눈여겨볼 점은 이 공판기일에 본래 이재명 대표 측에서 불출석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불허가했던 그런 날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지난달 16일에 그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이 사건의 변론을 분리해서 이재명 대표는 3월 19일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게 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재판부가 이재명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증인신문을 하는 기일이기 때문에 변론 분리를 할 필요가 없고 재판부가 피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불허가를 했습니다. 어제 원래 예정된 증인신문 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증인신문 기일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계속 재판에 불출석을 한다면 재판부에서는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다음 기일이 26일인데 이날 또다시 좀 불출석을 한다면 강제 소환을 한다는 입장인데 재판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대표고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사실상 가능한 건가요? 뭐 사실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1월이었나요? 그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 사전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법원은 그런 이유를 들었거든요. 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이 불필요하다라는 어떤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뭐 법원에서도 당 대표로이고 또 지금 선거 전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강제적으로 구인을 하거나 그런 방법을 쓰기에는 법원 스스로도 상당히 부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그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뭔가 좀 엄중하다, 뭐 법원의 좀 명예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 어제 재판부가 이렇게 상당히 저는 완곡하게 저는 얘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돌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와라라는 말을 강제 구인한 뭐 국회가 열리지 않은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찌 보면 지금 재판부에서의 어떠한 지금 의중은 굉장히 좀 강경하구나. 꼭 출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저는 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저렇게 이제 무단 불출석을 하게 되면 양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양형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경험을 해보면은 피고인이 무단으로 불출석을 하면은 양형이 대단히 올라갑니다. 이것을 두고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법 51조에서요 양형 조건에서 범행 후의 정황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이 범행 후의 정황 중에 대표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이 피고인이 재판을 성실하게 받는가, 무단으로 불출석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단으로 계속 안 나온다는 것은 범행을 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에는 양형이 크게 올라가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다음 재판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성폭행 혐의로 5년간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 씨. 어제 만기 출소했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거든요. 네, 벌써 이게 2019년도 사건입니다. 이게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찾아보니까요. 2019년도에 버닝썬 게이트라고 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정말 많은 연예인들과 또 특히나 뭐 경찰 관련해가지고도 수사가 진행됐던 사건입니다. 당시에 가수 최정원 씨를 포함해서 어떤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이 2016년도 1월 달에 강원 홍천군, 그다음에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이후에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또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단체 채팅방에서 어떤 촬영한 영상을 공유한 거, 그러니까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도 돼서 1심에서는 6년형과 더불어서 80시간의 어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이 있었는데 이게 항소심에서 1년이 감형이 돼서 5년으로 해서 그래서
어제 이제 만기 출소를 하게 된 것이죠. 네. 예. 자, 그런데 성범죄로 실형을 산 전준영 성범죄 신상정보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그래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있던 겁니까? 당시에 법원에서요 판결을 하면서 그 성범죄자 신상 고지 및 공개 명령은 함께 붙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붙일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표적으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동기, 방법, 결과, 또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특히 재범의 위험성하고요. 또 신상 정보 공개를 했을 때 있는 피고인의 불이익과 범죄 예방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아마도 이 당시에 변호인 쪽에서는 동종 범죄로 정준영 씨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또 부각했을 걸로 보입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당시에도 이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네티즌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정준영 씨 지난 2019년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일단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모든 방송국에서 출연 정지 명단에 오른 상태거든요.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도 좀 궁금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방송에서 아마 정준영 씨를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 같이 문제가 됐던 승리 씨라든지 아니면 최종훈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또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정준영 씨도 그런 활로를 좀 모색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 방송에서 보기는 힘들겠지만은 해외에서의 활동 소식을 아마 우리가 또 뉴스로 듣지 않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 국가대표 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네, 오 씨는 지난주 경찰에 출석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받았을 땐 음성이 나왔고 본인도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는데 경찰이 추가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정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재원 선수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를 앞두고 동료들과 얘기를 나눕니다. 첫 야구 국가대표에 발탁된 오 씨는 당시 대표팀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오 씨는 3차례 태극마크를 달았고 두산 베어스에서 16년간 3차례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아직 늙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은퇴 후 야구 해설위원을 지냈습니다. 근성의 야구 선수로 유명한 오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오 씨는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귀가 조치됐습니다. 지난주 오 씨는 TV조선 통화에서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모발 정밀 분석을 했고 마약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인해 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은 오 씨를 상대로 마약 구입 경로와 함께 투약한 공범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국가대표 출신 전직 야구 선수 오재원 씨죠. 이 마약 투약 혐의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앞서 한 차례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와서 풀려났는데 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거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경찰서의 설명을 보면요. 오재원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최소한의 범죄 혐의 단서는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저희가 봤습니다만 이 오재원 씨가 지난 10일에 조사를 받았을 때는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검사는 간이 시약 검사입니다. 간이 시약 검사라고 하는 것은 100%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 뒤에 이제 모발 정밀 분석을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종류의 마약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정밀 분석에서 뭔가 그 마약류 투약에 대한 그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발견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 되겠습니다. 네, 모발 정밀 분석에서는 일단은 투약을 한 것으로 좀 보이는 것 같은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 오재원 씨는 마약 투약 혐의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아마 이번 사건을 접하게 된 특히나 야구 팬들은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 배우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까지 몰고 간 저는 그 사건과 굉장히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2022년도 5월
이때면 어지원 선수가 은퇴하던 시기예요. 그리고 2022년 5월 달이 1군 마지막 경기를 했었었고 2022년 9월 달에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시즌 중에 어떤 선수가 마약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정황상 좀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건을 좀 너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우리가 어찌 보면 예. 이걸 그냥 유죄 추정을 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본인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의 결과를 충분히 지켜보고 그다음에 저는 재판까지도 지켜본 다음에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섣부른 결론이 오히려 또 한 사람에게 어떤 또 씻지 못할 어떤 그 죄를 이제 예. 덮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립적인 자세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날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예. 좀 별개로 하더라도 근데 오 씨는 지난해죠. 대선배 박찬호 씨를 비판해서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막 떠오르네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작년 5월에 이제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이 오재원 씨가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를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한 적이 있죠. 맞습니다. 당시에 저는 코리안 특급을 너무 싫어하거든요라고 하면서 한 번씩 나와서 해설하면서 바보 만든 선수가 한두 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그 여론의 많은 비판을 받고 또 사흘 뒤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 기간에 손흥민 선수와 다툼을 벌여서 비난을 받았던 이강인 씨 어제 입국해서 대표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오늘 훈련에 앞서서 이제 다시 상황에 대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할 거라고 해요. 뭐 사과를 다시 한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때 당시에 국민들 많이 실망을 했기 때문에 예. 뭐 사과를 하는 부분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만은 근데 이 사과를 하는 과정이 조금 저는 매끄럽지는 않았다 보입니다. 어제 어떤 보도를 보게 되면 축구협회에서 이강인 선수에게 사과를 시키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선수와 조율되지는 않았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이강인 사과라는 것은 스스로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걸 사과를 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오히려 이건 축구협회가 그렇죠. 선수를 보호해야 되고 특히나 양 선수,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개인 간에 이미 다 어찌 보면 해결이 된 문제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사과를 시킨다는 것이 이게 협회가 할 일인가 어떤 이런 비판도 지금 있거든요.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오히려 이 협회가 선수를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어린 선수에게 어떤 사과를 또 강요하는 것은 아니냐. 이게 예. 보도가 어떤 이강인 선수의 발로 나온 게 아니라 축구협회 발로 먼저 나온 부분이 있어서 예. 축구 팬들로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을 많이 나타내는 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봉합이 됐는데 봉합이 된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들 하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황선홍호는 소집 둘째 날 전면 비공개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하는 훈련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것 이것도 좀 드문 일 아닙니까? 대단히 드문 일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원정 경기를 가면은 전력 노출 같은 걸 우려해서 예. 비공개로 훈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크게 이번에 비공개 훈련은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훈련에만 집중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우려해서 어떤 최소한의 선수 보호 조치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 황선홍 감독은 팀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어떤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예. 리스크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제가 정대 네. 멘트를 할 게 있어요. 앞서 이종근 평론가가요. 서울 강북을 경선 결과에 대해서 박범계 당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공개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었는데 이건 사실과 다르다는 것 바로잡겠습니다. 두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총리 사퇴 이후에도 과도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국이 자국민 구출을 시작했고 우리 정부도 철수 계획을 마련했는데 현재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약 7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인 40여 명이 탄 비행기가 마이애미 공항에 도착합니다. 미국 정부가 IT의 첫 전세기를 띄워 자국 민간인 구출에 나섰습니다. It's a mixed emotion. It's good to be back here. I'm safe. I'm with family, but I also need to think about the people back home.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국민들을 이동시킨다는 계획입니다. This is a fluid situation, and the number of individuals who have reached out to us through the crisis intake form is approaching 1,000. IT와 인접한 도미니카 공화국은 군 헬기까지 동원해 자국민 20명을 대피시켰습니다.
각국의 IT 탈출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갱단이 부유층을 약탈하고 경찰서까지 불태우자 현지 주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칼을 들고 자경단을 구성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도 유사시를 대비해 철수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약 70여 명 정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반 필요한 모든 안전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민 대부분이 갱단이 장악한 수도 포르토프랭스 일대에 거주하는 데다 생업에 종사 중이어서 수시로 상황을 파악 중이란 설명입니다. 포르토프랭스의 국제공항과 항구는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냉제에 담긴 세상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봄이 시작되면서 다채로운 봄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중 밀가루 축제가 눈길을 끕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스 중부의 갈락시디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서 매년 봄에 열리는 밀가루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행사는 매년 대사순절을 기념해 열리는데요. 원래는 부활절 전 40일 동안 엄격한 금식과 기도를 시작하는 날인데 요즘에는 엄격한 금식보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커져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네, 사진을 보니 엄격함보다는 생동감이 넘치는 느낌인데요. 이렇게 가루를 뒤집어 쓰고 즐기는 축제가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색색의 가루를 던지면서 봄을 맞이하는 축제가 또 있는데요. 바로 인도의 홀리 축제입니다. 홀리 축제는 색가루를 다른 사람에게 던지거나 몸에 바르는 축제로 유명한데요. 화려한 색가루가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올해 홀리 축제는 오늘 25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봄의 시작과 새로운 에너지를 기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활기찬 봄 축제 모습을 보니 기분이 덩달아 좋아지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절기상 충분히 오늘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도로 시작했는데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충북과 영남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남아있는데요.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9도, 대구와 울산 11도로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